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익숙한 법치가 아니라 인치 중심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원수, 즉 리더가 어떠한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내년에 어떤 전략들을 잡아야 하는지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내년에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특히나 내년에 주목하실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에 앞서서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지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공동부유론입니다. 공동부유론은 정치적인 의도와 경제적인 의도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에서는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진핑 정부가 공산당 당보를 통해서 직접 발표한 공동부유론의 여러 가지 세부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시면 4대 목표와 6가지 개선 사항들을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이 차트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각각 2가지 규제와 2가지 부양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2가지 규제 방안 중에 특정해서 지역 하나, 절강성이라는 지역을 꼽았고 두 번째로는 과독점 기업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절강성이라는 지역을 지목한 이유는 뭘까를 질문 주신다면 시진핑 주석의 대치되는 당파인 상하이방의 주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확장하는 요지가 절강성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알리바바나 엔트파이낸셜의 본사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론을 발표하는 과정 안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과거에 시기적으로 또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펼쳤던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떠한 기조들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공동부유 환경 하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2년에 시진핑 정부 1기가 들어선 이후에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부패는 일단 첫 번째로 백주라든지 호텔, 사치품 내에 있는 규제들을 굉장히 강화했었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을 결합해서 보면 굉장히 놀란 부분이 2012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이 규제하는 분야와 육성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2가지의 수익률이 굉장히 벌어지는 모습들을 과거에도 보인 바가 있습니다. 2012년 반부패 정책 초기에는 규제하는 쪽을 명확하게 제시했었고요. 부양 방안들은 발표한 바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규제 산업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인 필수 소비재가 낙폭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초기에 이러한 규제 방안들이 잘 자리를 잡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규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 중기부터 시작해서 후기에는 이제 서서히 부양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 반도체 육성기금 1기를 이때 당시에 발표했었고요. 신형 인프라, 5G랑 같이 연결되는 이런 쪽의 투자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IT텍, 제약바이오, 통신, 경기소비재와 같은 부분들은 양호한 흐름들이 보였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규제하는 산업들은 오히려 괴리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도 내년 1분기까지 관련되어 있는 규제 정책들이 잘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2분기부터는 이제는 규제에서 부양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부유 환경에서 대외 정책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한번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규제와 이런 감독을 강화하는 상황 안에서 오히려 대외적인 정책들은 더 완화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무역 분쟁 이후부터 금융시장 개방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제조업, 금융업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던 지분 제한 49%를 철폐하고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지분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FDI가 지분 투자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본토에 있는 유한화 채권을 매수하는 채권통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공동부유에 따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적과 명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경제적인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를 살펴보면 제목에 적어드린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는 부동산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우리가 경제성장의 핵심 축을 이동하겠다라는 것들을 꾸준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헝다그룹 사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헝다그룹 이슈는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나타낸 이슈인데 중국 정부 스스로 고육지책으로 발표한 규제안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표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중국의 투자와 자금의 유입 흐름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제조업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제조업의 투자 증가율 자체가 가장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 중국의 자금 유입, 전체 대출의 유입세를 봐도 전체 대출은 부동산이 줄면서 좀 밑으로 하강하고 있지만은 제조업 쪽으로 올라가는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달아드린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성장 전략에 부합한 새로운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성장주가 뭐냐면 그냥 성장주하고 딱 떠오르면 저희가 그냥 빅테크가 굉장히 익숙한데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아니라 중국은 이제는 제조업 위주로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꼭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중국의 내부적인 목표와 또 미중 패권을 다루는 쪽도 다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과 같은 분야 안에서 육성산업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의 핵심적인 성장주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수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본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심천시장에 집중되어 있고요.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북경거래소가 또 내년에 신설될 건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기업들이 상장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내년에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타깃을 4,020포인트로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15% 정도 있습니다. 중국 주식 기준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좀 다소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과거 2년 동안 이어왔던 트렌드가 내년에는 더 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상해와 심천의 괴리가 최소 1.5배에서 2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흐름이 내년에 더 공고해질 거다. 즉 상해는 이 정도이지만 심천은 여기서의 1.5배에서 2배 이상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말씀드린 새로운 성장주가 모여있는 심천시장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올해 부동산 규제 때문에 통화정책, 신용 공급을 특히나 좀 보수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래 대금이 상해거래소 개장 이후에 최초로 49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1조 위안을 상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부양 성격으로 바뀌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동성 흐름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거래 대금이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내년에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북경거래소입니다. 북경거래소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표한 신설 프로젝트인데요. 과거에 과창판을 직접 발표한 바가 있고 여기에 있는 세부 구성 산업들을 보면 IT텍, 특히나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북경거래소도
지금은 장외에 있는 66개 기업이 1차적으로 상장될 예정인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 구성을 살펴보면 공업, IT텍 이렇게 보이지만 이 공업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내년에는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로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과 첨단 기술 안에서 어느 쪽을 보셔야 하냐. 친환경 안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풍력에 가까운 방향들을, 밸류체인들을 내년에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풍력 안에서 특히나 해상 풍력 안에 보조금 지급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지리적으로 해상 풍력을 개발할 수 있는 동부 연안에 있는 지역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 보시다시피 GDP 비중도 크고요. 재정 여력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 해상 풍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이쪽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최근에 9월자로 19.6%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중국에 특화되어 있는 배터리인 LFP 쪽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집중해서 내년에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LFP의 비중이 지금 20%까지 올라왔는데 내년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는 PPI가 이례적으로 높은 레벨을 보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CPI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CPI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고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는 올해 국경절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돼지고기 열병이 좀 다시 터지면서 중국의 수입 물량이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양동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축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돼지고기보다 먼저 대두 가격이 움직였었는데요. 대두는 조미료 가격의 주요한 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미료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난해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 판가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 접어들면서 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의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면 중국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조금씩 같이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미료의 판매 채널 중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이 기여도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조미료 기업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포인트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력난인데요. 전력난은 사실 동절기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난방 수요로 인해서 내년 적어도 겨울은 좀 시즌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료 인상을 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소 타이트하게 줬던 각 지방정부의 탄소 배출 기준을 조금씩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내부적인 체결량도 늘리고 있는 동시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량도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절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이슈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중국 정부가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헝다그룹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보시다시피 크레딧 스프레드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자 지급일이 도달하면서 조금씩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사태가 중국의 GDP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던가 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인데요. 플랫폼 규제에 중국 정부의 애초에 시작했던 목적 자체가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미 이러한 작업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인데요. 미중 갈등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보셔야 되는 이슈이긴 한데 특히나 내년 미국의 중간 선거가 3분기에 있죠. 이걸 앞두고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부터는 미중 갈등이 다시 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첫 번째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추가로 압박하거나 두 번째로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촉구, 마지막으로는 중국에 추가로 반도체 수출을 압박한다든지 이 세 가지 방안이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리스크 포인트 중에서는 미중 갈등이 가장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주식 관련돼서는 발표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